무리한 속도전이라고 봐요. 그러나 여기에도 메시지는 있다고 보는. 끊임없이 당신의 신분은 피고인이라는 거를 반복시키면서 판을 다시 짜는 기회를 자꾸 정치 집권에 사인을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선거의 기본 지향이 뭡니까? 어떤 안정 추구입니다. 그렇죠. 민주주의 회복, 회복되고 치유되는 나라, 또 안정된 가운데서 발전하는 나라. 그런데 이제 허구한 날 법정에 불려간다, 피고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중도층과 이재명 후보를 갈라치기를 한다든지. 사실은 사법이 법봉을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은근히 그게 정치판을 사실상 흔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법의 정치화는 원래 이럴 때 쓰는 말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두 분 다에게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이제 민주당에서 나온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지금 5월 15일 날 잡혔잖아요. 네, 이제 고등법원. 물론 이게 이제 공판 기일.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출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요. 예. 이날 그 판결이 나올 수가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형사 재판도 피고인 없이 이른바 궐석 재판을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2회 이상 불출석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아, 2회 이상. 예. 그것도 벌금 500만 원 이하의 형만 선고할 수 있어요. 아. 근데 물론 이거는 다른 거 같으면 벌금형이 별거 아닌데 네. 이건 선거법 위반이라 벌금 100만 원만 넘어가면 사실은 피선거권에 당장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정말 그 지금 일부에서 제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면 그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가 5월 15일로 첫 기일을 지정했겠느냐. 사실은 기일 지정이 되기 전에는 5월 7일 날 잡을 거다 이런 썰이 많았어요. 5월 7일 날 잡는 게 불법은 아니거든. 그렇죠. 네. 근데 5월 15일 날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최악의 시나리오와는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5월 10일이나 11일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선관위 후보 등록을 하고 후보 등록한 후보 등록하면 그 확인증 나오잖아요. 네. 그 사본과 또 5월 15일 날 선거 유세 일정. 예를 들어서 뭐 그게 부산이 될 수도 있고 광주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 유세 일정을 참고 자료로 첨부해서 보내면 고등법원 형사 7부에 이래서 지금 재판 출석이 어렵다. 그래서 변경 공판 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기일 변경 신청을 하면 한 번은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고무렵이 이 재판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통상의 경우에는 첫 기일에 변경 신청은 받아주거든요. 더군다나 그리고 이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5월 12일부터는. 그렇죠. 그런데 다른 후보들은 다 선거운동 하는데 나는 선거운동 하지 말고 그날 재판받으러 오라 그러면 이게 그 후보에 적어도 하루는 손발을 묶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일 변경을 해달라. 선거운동 끝나고 나서 출석하겠다고 하면 한 번의 변경 신청은 받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말이에요. 이게 선거 때 법원에 출석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은 뭐 정책이니 비전이니 그쵸, 제 아무리 발표해봤자 재판장에 가서 하고 들어오고 이거 스케치에다가 맞아요. 그 법정 앞에서 뭐 몇 마디 하는 거 이게 다 도배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이미지 선거가 자체가 이제 범죄자 이미지로 이런 식으로 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게. 흥분하려면 이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됐을 때 흥분을 하는 게 맞냐면 지금이 아니고 5월 15일 기일을 바꿔달라고 변경 신청을 냈어요. 근데 재판부에서 불허를 해. 그러면 5월 15일 날 아마 출석이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선거운동 하겠지. 그렇죠. 그러면 5월 15일 날 불출석하고 바로 다음 날이나 다음 날 두 번째 기일을 잡아. 그러면 그 얘기는 때리겠다는 벌석 재판으로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 네.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흥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저는. 그럼 의원님 그 지금은 마지노선 아직 아니다. 언제예요? 그러니까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 저도 잘 몰라서 신청을 했는데 된다 안 된다를 말해주는 그 날짜가 마지노선이 언제예요? 그걸 가늠할 수 있는? 통상은
그 5월 10일쯤 변경 신청을 하면 5월 10일이 토요일이잖아요. 네. 토요일이 맞죠? 맞아요. 토요일이면 11일 보통 일요일이고. 5월 13일 월요일 날 월요일이나 뭐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그거를 허물을 알려주죠. 한 3, 4일 전에 알려주나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주말에 내게 되면 주말에는 법원이 근무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출근해서 이게 변경 신청이 들어왔다고 접수가 된 거를 보고를 받고 이제 허가를 해줄지 불허를 할지를 결정해서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그 기일변경 신청은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되고 그 일정이 있어야 되니까 예, 예. 그 일정을 근거로 신청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5월 11일 이후에 12일 월요일 날 이제 하게 되고. 그렇죠. 그건 다 공식적인 거잖아요. 예. 선관위라는 국가기관에 제1당의 후보로 등록을 하는 거고 지금이야 이제 당내 경선에서 후보로 확정은 그렇죠. 됐습니다만 그렇죠. 아직 국가기관에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는 이 사람입니다라고 정식으로 접수된 바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5월 10일 날 접수한 이후에 그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죠. 그럼 한 13일쯤에 예를 들면 불어였어요. 안 돼. 15일 날 나와. 이러면 약간 흥분해도 되지. 예, 그때 야, 아니 흥분을 해야지. 그때는. 다음 주에 방송 한번 어떻게 합니까? 폭발을 진짜 해야지. 미쳐버립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예상을 의원님은. 그러면 그냥 일반인 관점에서 전직 의원님 관점에서. 꼭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야. 이 앞에 법조인도 계시는데. 그러면 나는 비법률적으로 한번 예상을 해보면은 네. 사실은 저도 무리한 속도전이라고 봐요. 애시당초 대법이 그렇게 뭐 직접 송달을 하고 기 재판부를 배정해서 기일 정하고 이거 다 하루 이틀 만에 된 거 아닙니까 이거? 네. 그렇죠. 이것도 무리한 속도전이라고 봐요. 그러나 이것이 성사되고 그 제대로 될 가능성은 희박하니까 아직은 흥분할 때가 아니라 그러지만 여기에도 메시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메시지는 어떤 있다고 거요?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랄까 끊임없이 당신의 신분은 피고인이라는 거를 주지 반복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중도층의 문제를 판을 다시 짜는 기회를 자꾸 정치권에 사인을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에 이제 이게 반영된 여론조사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불안 심리를 조정하는 거죠. 불안 심리를 조정하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보수층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가는 선거의 기본 전략의 기본 지향이 뭡니까? 어떤 안정 추구입니다. 그렇죠. 민주주의 회복, 안정, 중도 보수. 이러면서 이제 그 회복되고 치유되는 나라, 또 안정된 가운데서 발전하는 나라,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 이미지요. 그런데 이제 허구한 날 법정에 불려간다, 피고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중도층과 이재명 후보를 갈라치기를 한다든지, 또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후보 단일화 문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사법이 뭐 법봉을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은근히 그게 정치판을 사실상 흔드는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사법의 정치화는 원래 이럴 때 쓰는 말이거든요. 이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세요?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그러니까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재상고로 하는 거잖아요. 이제 대법원에서 내려와서 2심에서 이제 형량 정해라 했는데 지난번에 검찰이 상고한 거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가 있죠.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는 예를 들면 그러면 재상고를 했는데 이게 이제 7 플러스 20일 제출 기간까지 이제 이건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그렇죠. 방어권의 하나잖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그 중에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 날릴 수가 있다. 고법이 때리면 5월 15일이니까 대충 5월 25일경 이 내외로 대법이 때려온다는 거예요. 7일 딱 주고. 아니죠. 그게 스케줄이 안 맞는 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궐석 재판으로 선고를 하려면 2회 이상의 불출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5월 15일 날 선고는 못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날은 선고를 못 한다고. 그럼 5월 16일로 바로 넘긴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로 또 재판 기일을 잡고 한다고 치고 16일 날 안 나오면 그날 즉일 선고를 한다. 요새 이게 무슨 천장이 열렸기 때문에 만약에 과태료 5만 원짜리 재판도 아닌데 그날 선고를 한다. 다음날 바로 안 왔네. 바로 딱 해서 선고를 했어요. 다음날. 그러면 최단기간에 빡빡하게 가면 5월 24일이나 내지는 5월 25일쯤에 대법원이
올라온 거를 확정시켜가지고 음. 후보 뛰고 있는데 한 번만 회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대법원이 아니 한 근데 번만. 일단 고등법원에서 선고가 이루어지고 나서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네.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7일째 상고장을 아마도 그렇죠. 제출하겠죠. 제출하겠죠. 그러면 기록을 꾸려서 대법원으로 올라가요. 뭐 이 사건 같으면 당일날 그날 이제 상고장 들어오자마자 네. 기록을 꾸려서 바로 대법원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기록 접수 통지를 피고인한테 보내고 그게 송달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어떻게 없애죠? 대법원에서? 어, 그건 법에 나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는데도 지난번에 지기현 판사도 법에 나와 있는데 구속 취소시켰잖아요. 아 법에 나와 있는 구속 기간을 네. 시간으로 계산했지. 일로. 날을 시간으로 바뀌었잖아요. 때로. 날로 네. 계산 날로 해야 날을 되는. 시간으로 계산했는데 네. 그래도 시간으로 계산해서 그 시간을 넘었다라는 건 됐잖아요. 근데 항소유서 제출 기간이 20일로 돼 있는 걸 뭐 20 곱하기 24시간으로 해서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20시간 20일을 아예 없앨 수는 없잖아. 그건 법을 아예 그 불법이지 그거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불법을 자행했다 쳐봐요. 대법원이 만약에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 있던 불안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 그건 무효죠. 그렇게 되면. 무효다. 네. 그럼 무효면 만약에 그 상황이 처하면 대법관을 탄핵해야 되나요? 불법이면? 그렇죠. 그거는 뭐 탄핵 사유가 됐죠. 근데 5월 명확하게. 25일쯤에 탄핵을 하면 늦지 않아요? 이미 후보는 날라갔는데. 그런데 이제 네. 그 좀 법원에서 네.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나 뭐 이런 몇 가지 황당한 결정이 나오면서 네. 온갖 최악의 네, 그쵸.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정도 되면요 사실은 대선 보이콧 운동이 벌어질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이 대선 무효다. 밀란이 일어나죠. 이 대선 무효다 이거. 음. 그것도 제1당의 후보를 선관위 후보 등록일 이후에 없애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딴 것도 아니고 선거법 위반으로 해갖고 그것도 법에 정해져 있는 기간도 보장을 안 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그건 정면으로 법을 위반해서 그 상고를 뭐 안 받아주고 그냥 끝내버린다는 얘기인데 네. 그건 가능하지가 않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대선 보이콧가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저도 극단적인 예시를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아니, 여쭤본 거예요. 차라리 그거보단 네. 12월 3일에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가 훨씬 성공 확률이 높았지. 사실은 이 시나리오보단 이거는 성공 가능성이 거의 제로인 시나리오고. 이렇게는 안 된다. 네. 근데 군대 동원해서 친위 쿠데타 하는 건 성공 확률이 꽤 높은 시나리오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나서서 막아냈는데 네. 이걸 두 눈 멀쩡히 뜨고 그러면 국힘 측 후보가 당선되는 걸 제1당의 후보는 아예 없어지고 그냥 사실상 한 명이 나가서 뛰어서 1등하는 꼴을 국민이 두고 본다고요?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런 시나리오는. 네. 밀란 일어나나요? 아니 저도 뭐 그렇게는 안 보는데 네. 제가 실제 그런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대법원의 이런 아니 뭐 예를 들면 이건 경우는 다른데 제가 97년 대선 때 그 민주당에 있었잖아요. 97 대선 DJ. 그때 DJ가 97년 12월 16일 날 당선됩니다. 그날 투표일이에요. 그런데 그 한 열흘 전에 안기부에서 김대중 총재한테 출동 명령서가 왔는데 12월 13일까지 안기부로 출두하래. 오익재 월북 사건 조사하겠대. 근데 오익재가 평양에 가서 김대중 총재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우체국에서 안기부가 가로챘다고. 네. 그래서 검찰에 가서 까버렸어. 네. 그러면 김대중 후보는 네. 왜 월북했는지 몰라.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편지 내용도 몰라. 그러네요. 근데 이거를 대선 사흘 전에 조사하겠다는 거야. 이래가지고 국방위원 한 명을 불러가지고 급히 권영애 안기부장을 만나라. 이래서 16시간 협상을 합니다. 근데 CR이도 안 맥혀들어. 그러더니 조사해야 되게 강행하겠다 그러면서 권영애가 내가 설령 이해해도 밑에서 말을 안 들을 거다. 그래서 고성진 대공수사단장을 지목해. 네.
그래가지고 모든 협상이 결렬되고 안기부 정문을 나오는데 급히 권영애로부터 핸드폰으로 전화 전화 옵니까? 빨리 다시 들어와라. 그 밤늦은 시간에 저녁 8시가 넘었거든. 그때 권영애가 방금 YS 대통령 재갈 받았다. 권영애 오익재 수사는 대선 이후로 연기한다. 이래가지고 연기가 됐어요. 이때 신사협정이 맺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는 밀란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 대선 3일 전이니까. 그해 DJ 비자금 사건 터져. 황장영 망명 사건 맞아요. 터져. 하루도 바람 잘 없다. 마지막까지 그 대선 일주일 전까지 우리가 이랬거든요. 근데 결국은 YS가 더 밀어붙이질 못하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97년도에도 안 됐잖아요, 그게. 네. 아니 그런데 그때도. 그거는 말이죠. 저절로 안 된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람의 고뇌와 정말 이 설득, 협박, 별의별 게 다 있었고 그런 어떤 서사를 통해서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병을 날라면 의사 처방에 따른다는 전제 하에서 낳는다는 얘기지. 네. 아무렇게나 방치해서 낳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류의 공포를 좀 한두 번 겪은 적이 있어 실제로. 근데 소시적에. 소시적이에요? 그렇지 나 그때 국회 보좌관 할 때니까. 그래서 그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단 법상 불가능하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명백히 법률에 위반하는 대법원 선고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 정도 할 각오를 했으면 파기 환송을 이번에 할 게 아니고 파기 자판을 했지. 파기하고 자판 스스로 판단하는. 판결문 읽을 때 저거 파기 자판하려고 그러니까요. 읽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래 많았어. 저도 그랬어요 사실. 야, 그래서? 저 기세면 파기 자판하겠는데 저거 파기 자판하면 난리가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그날 파기 자판을 그쵸. 해갖고 그냥 피선거권을 그 날짜로 날리는 상황이면 야 전국이 진짜 난리가 나겠구나. 이건 뭐 네. 12월 3일날 비상계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혼란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잠시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기세 좋게 막 그 유죄다라는 판결 이유를 읽고도 결국에 주문은 파기 환송하잖아요. 그게 법률가들의 어떤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예요. 그러니까 요리조리 피해갈 수는 있어도 정면으로 깨부시지는 못한다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시쳇말로 법도리들의 한계죠. 예. 예, 원칙은 지키고 싶고 이재명은 미워 죽겠고 이걸 어떻게 조지지? 약간 이런 방식일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진보 진영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해석이 그렇게 보시군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의중은 명백히 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이번 사안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식의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기현 판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근간에 한 두어 달간 상간이에요. 이런 경우를 보셨어요? 아니 법원이 그것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판례를 따르고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우리 사회의 가장 최상당의 집단이거든요. 가장 보수적인 집단으로 하는 법원이 아니 이게 무슨 스타트업 기업도 아니고 뭘 빵빵 깨는데 깨는 방향도 굉장히 이상하게 깨는 거예요 지금. 그건 맞아요. 네. 네. 아 이거 그러니까 음모론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과 연관이 있지 않냐? 조희대 대법원장 혹시 뭐 있지 않냐? 이거 다 짠 거 아니냐? 하필 노태학 대법관은 선관위원장으로 가 있었고 제가 그 음모로 들어보셨죠. 노태학 이쪽으로 싹 빼고 법원 행정처 천대엽 싹 빼고 그러면 나머지 12명 중에 보수가 10명이야. 그마저 몇 명 없는 진보 2명 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윤석열이 큰 그림 아니었냐? 저는 이 음모론에 혹하더라니까요.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다가 요새 제가 이거 한 방 맞고 나서 와 뭐든 일어날 수 있다. 지금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로 하나 분명해진 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립감은 최고다. 최고다. 그러니까 본인 이외에 대법관 9명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립감은 진짜 세다. 그죠. 이거는 분명해졌죠. 그 이유가 뭐든 간에. 그리고 워낙 그 연수원 기수도 차이가 많이 나고 연배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좀 아주 늦게 대법원장이 된 케이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법원장이 임명은 됐지만 정년이 먼저 찾아와서 임기를 다 못 채우는 케이스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곧 나가실 분이구나. 2년 남았어요. 2년. 만 그런데- 70세가 정년이거든요. 대법원장은. 근데 이런 문제들이 우리 국민들한테는 어떤 체제에 대한 혼란까지 줬어요. 민주주의를 넘어 사법주의.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에 의해서 사법은 도구로서 작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도구적 현실주의라 그래요. 그런데 민주주의보다 사법주의라는 어떤 그 외피를 쓰고 나올 때는 이 법 자체가 우리의 지택목이고 뭔가 좀 자유로운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간이 아니라 언제든 이게 전복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공포감을 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게 말도 못할 스트레스거든요. 평시에는 법률이 그냥 정해진 대로 뭐 이렇게 작동을 하고 그리고 법원이 세죠. 사법부가 어느 누구도 그 간섭할 수 없는 전속적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되면 사실은 생사 여탈권이 그냥 그 재판부한테 그쵸. 간다고 보는 그렇죠. 봐도 뭐 과언이 아니에요. 세죠. 무지하게 세죠. 근데 여기서 최근에 그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 중에 아쉬운 건 이게 원래 사법의 소극주의 내지는 그렇죠. 자제주의라고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법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사후적으로 재단하는 일이기 때문에 앞서가면 안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미래를 사법부가 재단하고 뭐 그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하면 안 돼. 이게 거기서 사고가 나는 거야. 맞아요. 근데 약간 그런 자세가 보여요 요새.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사실 이번에 대법원 그 판결을 보고 뭐 의원님이 그걸 못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 틀렸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매불쇼 그러니까 봤거든요. 그 자체가 우리가 트라우마죠. 집단지성이 이번에 네. 힘을 못 발휘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의심하는 걸 왜 내가 놓쳤을까? 음. 내가 지금 건강하더라도 건강검진 받잖아. 맞아요. 내가 건강에 자신 있어도 의심해 보는 거 아니야. 혹시 어디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를 전문가로서 못했다고 하는 자괴감이 있는 거죠.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검진은 할 수 있는데 당장 수술을 하자고 덤비면 안 된다 이거죠. 제 말씀은. 그거야 그렇지요. 하여간 그래서 암보험도 들고 이러는 거 아니냐고. 맞습니다. 암에 안 걸렸지만. 맞아요. 그러나 암보험은 드는 거요. 왜 왜 그러냐? 항상 그래도 저 정상적인 의심은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이거 그렇죠. 아니냐 이거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의심이 너무 커져서 보험비만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예. 아니 보험비는 10만 원 안짝에서 왔다 갔다 내지는 한 30만 원 안짝에서 왔다 갔다 해야지. 무슨 보험비를 한 달에 1,000만 원씩 씁니까? 아니, 근데 오늘 자꾸 그 오버하시는데 이제 조금 저기 가라앉히시고 알겠습니다. 또 네. 저 방송인은 냉철하셔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예. 아무튼 아직도 뭐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도 있고 사법 쿠데타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5월 15일 기일 변경 한번 보시죠.